한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선택지가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 언어학자의 급진적 주장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 연구진이 문맹률 제로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세계적 지식 강국으로 인정받지만 놀랍게도 성인 7.5%가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한글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독일이 한글에 집중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언어학 교수 한스 밀러입니다. 저는 평생을 언어와 문해력 연구에 바쳐왔고 독일 국민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교육 수준이 높은 독일에서조차 문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독일은 분명 세계적인 교육 강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철자법, 불규칙한 발음 체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철자법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어는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라도 철자가 다르거나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아이라고 읽히지만 아이는 이로 읽히죠. 또한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 복합 명사의 연결 방식 등 어려운 규칙이 너무 많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곤 했죠. 특히 독일 사회의 이민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터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에게 독일어는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곤 하죠. 베를린 노이켈른 지역만 해도 성인 문맹률이 12%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맹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 처방전을 읽지 못해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독일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계 각국의 문해력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국제문해력 연구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자료를 찾던 중 세계 각국의 문맹률 통계를 분석한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독일의 데이터를 먼저 살펴봤는데 예상대로 문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문맹률이 0%에 가깝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도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맹률이 세계 최저 수준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 아니면 문자 자체에 차이가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문자, 즉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저는 즉시 연구 논문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제문해력 조사였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단순한 통계적 오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관련 연구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1989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가나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었는데 한국의 문해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덕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문맹률 변화 속도였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미 13%로 감소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단 50년 만에 이룬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문맹률을 극적으로 낮춘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학술 논문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문해 교육 정책, 야학, 운동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라는 한 왕의 철학적,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한글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글이 가진 특별한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일의 문맹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담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이라고 문자 하나가 문맹률을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글을 연구한 서양 학자들의 논문을 읽어보니 그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글자를 배우는데 단 하루면 충분할 정도로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과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어떻게 문맹률을 0% 가까이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라면 직접 배워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 배우기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한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특히 한글의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저는 언어학자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성학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문자라니,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음성학 이론이 600년 전 한국에서 이미 문자 체계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글의 모음 체계도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기본 모음,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음들이 체계적으로 파생된다는 원리는 현대 언어학의 모음 사각도 이론과도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논리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결합하면 가가 되고 여기에 응을 더하면 강이 되는 식이죠.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 사고력도 함께 길러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어와 비교해보니 차이점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독일어는 같은 발음이라도 다양한 철자로 표기되고 같은 철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적힌 대로 읽는 표음 문자의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교육 도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단순한 가설이었지만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저는 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독일의 성인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훔볼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때문에 제 주변에는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뿐이었어요. 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기초문해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고, 센터 관계자에게 제 연구 의도를 설명하자 그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문맹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자를 배운다고 해서 독일어를 더 잘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한글이 독일 문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예요. 배우는 과정이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문자를 익히는 기초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단 몇 주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요청 끝에 교육센터 측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교재가 필요했죠.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 방식으로는 문맹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심리학과 함께 협업하여 성인 문맹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체계를 통해 문자 학습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독일 내 한글 교육 전문가를 찾아보았지만 이런 특수한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베를린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언어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후보자 중에서 윤지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에도 정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제 연구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배움을 위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에도 모든 사람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가치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독일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요청 끝에 교육센터 측은 몇몇 문해력 부족 성인들에게 실험을 해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실제 독일 성인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이 결정된 후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한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제가 언어학 교수라고 해도 한국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직접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문화원과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독일 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윤지수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고 한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이 실험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 선생님은 흥미롭다는 듯 제 이야기를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독일어를 배우면서 철자법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독일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독일 성인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 선생님과 협업이 결정되자 우리는 바로 실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글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어요.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건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과는 다를 거예요. 기존의 외국어 교육 방식보다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이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된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자료 대신 한글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맞춤형 교재를 직접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카드를 활용해 자음과 모음을 각각 카드로 만들어 직관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리와 문자 매칭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글이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작은 교실에 12명의 학습자가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터키,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들도 있었어요.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학습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글 글자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왜 이상한 모양의 동양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이게 정말 독일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침착하게 첫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우리 입속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 뒤쪽을 막을 때의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을 때의 모양이에요. 학습자들은 자신의 입 안을 의식하며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을 조합하여 실제 음절을 만들어 보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오네요. 다른 글자랑 달리 규칙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이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문자 아닌가요? 독일어도 못 읽는데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들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맞아요. 한글은 독일어와 전혀 다른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이걸 먼저 익히면 문자를 읽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 연구 자체가 틀린 걸까?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었고 지금까지 수업 내내 조용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교수님, 한글은 정말 쉽다고 했죠? 그럼 제 이름을 한글로 써 볼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윤지수 선생님이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글은 발음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예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 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글자를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고? 나는 지금까지 알파벳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건 진짜 읽을 수 있어요. 이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배우는 원리 자체를 쉽게 익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수업은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티아스라는 30대 남성은 학창 시절부터 심한 난독증으로 고통받았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어 글자는 머릿속에서 항상 뒤섞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각 글자의 모양이 너무 다르고 명확해서 혼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8주차에 이르러 우리는 한글로 배운 원리를 독일어에 적용하는 전이 학습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독일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보고 다시 그것을 독일어 철자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독일어 철자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2명의 참가자 중 10명이 독일어 읽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특히 철자와 발음의 연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0세의 안나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못 읽어서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터키 출신의 메흐메트는 이제 직장에서 받는 서류를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이제 제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단순한 문자 학습을 넘어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원리를 독일어에 적용함으로써 독일 사회에서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속성이었습니다. 이름을 한글로 쓰는 활동은 흥미를 끌었지만 문맹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증명됐지만 이것이 독일어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했습니다. 윤지수 선생님과 저는 고민 끝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한글을 활용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써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자신이 키우는 개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학생은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표현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연구가 독일 교육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우리의 실험이 소개되었고 베를린 공영 라디오에서는 저와의 인터뷰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독일 교육부에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연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철자법과 문법의 복잡성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활용하면 문해력이 부족한 성인들이 문자를 익히는 과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접근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일부 교육자들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학습자들의 변화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독일 교육부는 한글을 이용한 기초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즉, 한글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독일의 문맹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도록 만들었다는 그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니 말이죠. 과거 한국도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통해 단기간에 문맹을 퇴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독일에서도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연구 논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교육 방법이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에 한글의 원리를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식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 독일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이것이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